여러분, 혹시 같은 말인데 7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밥 하나를 말하는데도 진지, 식사, 음식 등으로 바뀌는 신기한 언어는요. 심지어 나이까지도 높임말로 바뀌는 언어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어가 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높임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또한 다른 나라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독특하고 정교한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높임법 때문에 겪는 놀라운 경험들까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이 있어요. 바로 한국어 높임법을 처음 경험했을 때예요.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큰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첫 직장에 들어간 첫날이었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신입사원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나이가 1살만 많아도 완전히 다른 말투를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프랑스어에서는 투와 부 2가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한국어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선배가 저를 도와주려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어에는 헤라체, 해체, 하게체, 하오체, 해요체, 하십시오체 등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도 상대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현을 써야 한다니요. 먹어, 먹어요, 드세요, 잡수세요. 이 모든 게 먹다라는 하나의 동사에서 나온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부장님과 첫 미팅 때였어요. 부장님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는데 그분이 드시는 음식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밥이 진지가 되고 말이 말씀이 되고 집이 댁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나이도 연세라고 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프랑스어에서는 브레드는 언제나 팽이고 하우스는 언제나 매종이에요.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사물까지도 높임을 받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한국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해드렸더니 부모님도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언어 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면서요. 높임법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신 높임법 단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헤라체 먹어라, 가라 해체 먹어, 가하게체 먹게, 가게. 하오체 먹소, 가오해요체 먹어요, 가요 하십시오체 드세요, 가세요, 특수 높임 잡수세요, 다녀오세요. 칠판을 가득 채운 이 복잡한 체계를 보며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프랑스어는 뀨 망주와 너 먹을 거야와 부 망주에 당신 먹으실 거예요. 이렇게 2가지면 끝인데 한국어는 정말 예술작품 수준이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헤라체는 아랫사람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해요체는 일반적인 정중함, 하십시오체는 높은 예의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회사에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팀 김대리님과 이야기할 때는 해요체를 썼어요. 김대리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 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부장님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했어요.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체를 써야 하죠. 더 복잡한 건 상황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거였어요. 같은 김대리님이라도 공식 회의에서는 좀 더 높여야 하고 점심시간 잡담에서는 조금 편하게 해도 되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건 나이와 직급이 엇갈릴 때였어요. 나이는 제가 많지만 회사 경력이 짧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 어린 과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한국 동료가 조언해줬어요. 회사에서는 직급을 우선하되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해요체 정도면 적당하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찾았어요.
정말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이 이 복잡한 규칙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적용한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의 나이, 직급, 친밀도, 상황을 순식간에 판단해서 적절한 높임법을 선택하는 거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CEO를 만났어요. 그때 정말 당황했는데 어떤 높임법을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최고 높임인 하십시오체를 썼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더 신기한 건 이런 높임법이 말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같은 상대방이라도 제가 신입사원일 때와 대리로 승진한 후에 쓰는 높임법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선배는 형, 누나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해야 하고 후배들은 반말을 써도 되고 이런 세밀한 구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친구면 그냥 친구예요. 나이 차이가 10살 나도 투를 쓰고 서로 이름을 부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1살 차이로도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끔 실수해요. 하지만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한국 사회의 정교함과 세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사물에도 높임법을 적용한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이건 정말 세계 어느 언어에도 없는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부장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부장님 밥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변이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동료가 조용히 알려줬어요. 윗분이 드시는 건 밥이 아니라 진지라고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음식도 높임말이 있다니요? 더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집은 댁이 되고 말은 말씀이 되고 나이는 연세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잠도 주무시다로 아픔도 편찮으시다로 바뀌었어요. 프랑스어로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프랑스에서 매종은 언제나 매종이에요. 상대방이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같은 단어를 써요. 브레드는 팽이고 에이지는 아주예요. 사물 자체가 높임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한국 친구에게 왜 사물까지 높임법을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물의 소유주를 높이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부장님의 밥이니까 진지가 되고 할머니의 집이니까 댁이 되는 거라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언제 어떤 높임 표현을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거였어요. 상사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따님, 아드님이라고 해야 하고 집은 댁이라고 해야 하고 이런 세밀한 구분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 번은 이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어요. 죽음도 높임 표현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별세하셨다거나 서거하셨다고 해야 한다더라고요. 회사 메일을 쓸 때도 이런 높임 표현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써야 하고 부장님께서 계신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집무실이라고 해야 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몸의 부위도 높임 표현이 있다는 거였어요. 손은 손이 아니라 어른신 손은 말씀이 아니라. 아니, 손이 아니라 손은. 정말 헷갈려서 몇 번이나 실수했어요. 점점 알아갈수록 한국어의 이런 특징이 정말 독특하다는 걸 느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제가 아는 어떤 언어도 이렇게 사물까지 높임법을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어도 높임법이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일본어 전공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어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물에 대한 높임 표현은 한국어가 훨씬 더 정교하다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높임 표현을 발견할 때마다 한국어의 깊이에 놀라게 돼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언어 체계인 것 같아요. 한국어 높임법이 얼마나 독특한지 정확히 알게 된 건 국제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예요.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자국 언어의 존댓말 체계를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독일어 전문가가 먼저 발표했어요. 독일어는 지와 두 가지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격식을 차릴 때는 지, 친근할 때는 두. 간단 명료했어요. 일본어 전문가의 발표도 들었어요. 일본어도 높임법이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어와는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일본어는 주로 동사 변화에 집중하는데 한국어처럼 사물까지 높임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중국어는 더 간단했어요.
닌과 니 정도의 구분만 있을 뿐이었어요. 스페인어도 뚜와 우스테도 두 가지, 이탈리아어도 뚜와 레이 정도였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 높임법에 대해 발표할 차례가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칠판에 헤라체부터 하십시오체까지 7단계를 적었더니 다른 언어학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더 놀라워한 건 사물 높임법이었어요. 밥이 진지가 되고 집이 댁이 되고 말이 말씀이 되는 예시를 보여줬더니 한 독일 교수가 정말 그런 언어가 존재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프랑스 언어학자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프랑스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 높임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요. 실제로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요. 영어는 유 하나로 모든 상대방을 지칭해요. 상대방이 어린아이든 대통령이든 똑같이 유예요. 프랑스어는 투와 부로 구분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부를 쓰다가 친해지면 투로 바뀌는 게 일반적이죠. 독일어의 지와 두도 비슷해요. 대학에서는 교수님께도 두를 쓰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도 직급에 상관없이 두를 쓰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정말 달라요. 나이 1살 차이, 입사 일주일 차이로도 완전히 다른 높임법을 써야 하거든요. 이런 세밀함은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상황에 따른 실시간 변화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회의실에서와 복도에서 만났을 때 미묘하게 다른 높임법을 쓰잖아요. 이런 정교한 조절이 가능한 언어는 정말 드물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해봐도 다들 같은 반응이에요.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한국어 높임법만큼 복잡한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랍어를 전공하는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랍어도 높임 표현이 있지만 주로 종교적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특수한 경우에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쓰이는 건 정말 독특하다고요. 이런 비교를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어 높임법이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깊은 문화와 가치관이 언어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더라고요. 한국어 높임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 말투가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정교한 조절이 가능한 언어는 정말 세계에서 한국어가 유일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김 과장님과 복도에서 만났을 때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라고 편안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1시간 후 중요한 임원회의에서 같은 김 과장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했어요.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 높여서 말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사람인데 왜 말투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부를 쓰기로 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부를 써요. 사무실에서든 회의실에서든 똑같죠. 더 복잡한 상황도 있었어요. 회사 야유회에 갔을 때였는데 평소에 하십시오체를 쓰던 부장님이 술을 드시고 나서 편하게 해요체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해요체를 썼는데 다음날 회사에서는 다시 하십시오체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런 미묘한 변화를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나이와 직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였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이 높은 팀장님이 있었는데 공식 업무에서는 높여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결국 그 팀장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업무적으로는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쓰되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편하게 해도 괜찮다고요. 더 신기했던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높임법이 바뀐다는 거였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선배들께 하십시오체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진 선배들과는 해요체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도 정말 미묘해요. 어떤 신호나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서로 편해지면서 말투도 편해지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회사 후배가 새로 들어왔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3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댓말로 이야기했는데 그 후배가 회사에서는 편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제가 선배처럼 행동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나이를 고려해서 존댓말을 쓰는 복잡한 관계가 됐어요. 프랑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놀라워해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높임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한국어의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돼요. 이런 실시간 조절이 가능한 건 정말 한국어만의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요. 언어 하나로 이렇게 섬세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높임법을 배우면서 깨달은 건 이게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깊은 문화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 역사박물관에 갔을 때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부터 이런 복잡한 언어 체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왕, 양반, 평민, 노예까지 각각 다른 말투를 써야 했고 이런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진 거더라고요. 프랑스도 과거에는 귀족 사회였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언어도 단순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임법은 더욱 정교하게 발달했거든요. 회사에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했어요. 프랑스 회사에서는 CEO라도 직원들과 거리감 없이 대화해요. 이름을 부르며 뚜를 쓰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복잡한 높임법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어요. 높임법이 단순히 위아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높임법을 제대로 쓰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고 잘못 쓰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언어 하나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죠. 특히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높임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한 살 차이라도 형, 누나, 언니, 오빠로 부르는 문화는 프랑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나이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20살 차이 나는 사람이라도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며 투를 써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도 높임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높임법이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회식 문화도 높임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딱딱한 상하관계였다가 술자리에서는 조금 편해지는 것도 높임법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요. 이런 미묘한 변화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 정말 놀랐던 건 부모님께 하는 말투와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말투가 모두 다르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형제 사이에도 나이 순서에 따라 높임법이 달라지더라고요. 프랑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모두 비교적 평등하게 대화해요.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지만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한국어 높임법이 단순히 복잡한 언어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높임법을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국어의 높임법을 이해하고 나니 한국어의 다른 특별한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임법만큼이나 놀라운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발견한 건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섬세한지였어요. 억울하다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친구가 어떤 일로 화가 나서 정말 억울해 죽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unfair, 프랑스어로는 unjust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표정과 상황을 보니 단순히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어로 이 감정을 표현하려면 정말 길어져요. 주 내 희앙페 드말, 매주 쉬 뜨헤떼 앙쥐스뜨망, 에 사무항 아라 푸아 뜨히스뜨에 앙꼴레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어서 슬프면서도 화가 난다는 식으로 길게 설명해야 해요. 답답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워서 답답할 때, 스트레스 받아서 답답할 때, 말문이 막혀서 답답할 때. 모든 상황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니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쓰는 표현을 들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뒤죽박죽, 으쓱으쓱.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프랑스어에는 의태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의성어는 조금 있지만 한국어처럼 다양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귀엽게 느껴졌어요. 웹툰을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한 페이지에 의성어, 의태어가 가득한데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한국어의 색깔 표현도 정말 다양해요. 프랑스어에서는 파란색이면 블레인데 한국어에서는 파랗다, 푸르다, 새파랗다 등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날씨 표현은 더 놀라웠어요. 시원하다, 서늘하다, 쌀쌀하다, 차갑다. 이 모든 게 서로 다른 느낌의 추위를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프랑스어로는 푸와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해야 하는걸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섬세한 표현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서럽다.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운하다는 가까운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섭섭하다는 아쉬우면서 실망스러운 감정, 서럽다는 더 깊은 슬픔. 이런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런 감정 표현들이 높임법과도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상사에게는 서운합니다라고 하고 친구에게는 서러워라고 하고 같은 감정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어려운 언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이기도 하더라고요. 프랑스어도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의 이런 섬세함을 알고 나니 정말 감탄했어요.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다양하고 정교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지금도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게 돼요. 높임법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모든 부분이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아름다운 언어 중 하나라고요. 처음 한국어 높임법을 접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지, 왜 사물까지 높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복잡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7가지에서 8가지 단계의 높임법은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섬세한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정교한 도구였던 거죠. 밥이 진지가 되고 집이 댁이 되고 말이 말씀이 되는 것도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사물까지도 높임을 받게 하는 이런 세심함은 정말 한국어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에요. 다른 나라 언어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어의 독특함은 확실해요. 영어의 단순함, 프랑스어의 우아함, 독일어의 논리성. 모든 언어가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만큼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춰 높임법을 조절하는 능력도 정말 놀라워요.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 다른 말투를 쓰는 이런 정교함은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높임법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다른 특징들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억울하다, 답답하다 같은 복합적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 반짝반짝, 알록달록 같은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 시원하다와 서늘하다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한국 사람들의 섬세한 감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쌓인 문화와 지혜가 언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던 제가 이제는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하게 됐거든요. 한국어가 저를 더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어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자 저 자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며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의 이런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국어의 이런 특별함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라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높임법 체계를 가진 한국어, 정말 자랑스러운 언어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